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속담 중에 배고픈 소 잔등 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은 은혜를 베풀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딱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23살의 남편과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전 공장에 다니고 있었죠. 남편은 참 뚝심 있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저흰 참 행복하게 지냈어요. 바로 큰아들을 낳고 2년 터울로 둘째 딸과 셋째 딸까지 낳았어요. 특히나 남편의 집안은 아들이 정말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죠. 지금도 아이들이 첫 걸음마를 했을 때 엄마, 아버지하고 처음 불렀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때 행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정말 귀하고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어찌나 애들을 아끼며 살았는지 특히나 남편은 큰아들부터 둘째 딸, 셋째 딸까지 어릴 적엔 땅에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양팔 가득 등 허리까지 모두 안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었죠. 그 덕분인지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공부도 잘하고 착했어요.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큰아들은 커가면서 속을 정말 많이 썩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땐가 사춘기가 와서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더라고요. 하도 선생님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턴 학교에서 전화만 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뛸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이런 전화도 왔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성민이 담임 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성민이가 지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 좀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내일 혹시 좀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민이가 뭘 잘못했나요? 네.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고 손찌검을 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지금 이거 상대방 부모님도 오시는데 오셔서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교 정학도 받을 수 있어서요. 이번엔 꼭 오셔야 돼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까지 했는지 자식이지만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났어요. 그 다음날 전 학교에 가서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도 큰아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땐 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선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고 위급했죠. 아무리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이기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내내 수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발 괜찮기만을, 생매만 건지기만을 수술방 앞에서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타들어가 잿더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몸도 좀 많이 안 좋았지만 아들 간병을 하면서 하루하루 몸이 많이 야위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어느 날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죠. 엄마,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저 다신 사고 안 칠게요. 다신 오토바이도 안 타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엄마 죄송해요. 그래 성민아,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걸로 두자.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엄마 정말 못 살아.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살자. 알았지?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엉엉 울며 절 보고 비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얘가 달라진 걸까 마음 한쪽으론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꼬박꼬박 잘 나가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도 금세 쑥쑥 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들이 정신 차렸는 줄 알았어요. 워낙 둘째, 셋째 딸은 효녀들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죠. 단지 집안의 문제거리라고 하면 오로지 큰아들 하나였습니다. 그 문제가 딱 풀리기 시작하니 가정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파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비를 넘겼으니 이젠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비는 그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47살 때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당신 틈틈이 일을 하긴 했지만 주 수입원이었던 남편의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정말 한순간에 힘들어지더군요. 내야 할 돈은 정말 수두룩이었는데 제가 혼자 버는 돈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버겁고 한숨만 나왔어요. 남편도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내 나이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당신 내 친구 영석이 알지? 걔가 지금 요즘 도배한다고 그러더라고. 애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 이거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도배? 힘들지 않겠어? 당신 마음은 알지만 전에 했던 일도 아니고 맨날 책상에 앉아 있다가 몸 쓰려고 하면 힘들 텐데. 아니야, 괜찮아. 가족의 힘으로 버티는 거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우리 애들도 뭐라도 배우지 않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일자리만 구하러 다닐 수도 없고 말이야.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일해볼게. 그렇게 남편은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 중후반이 넘어서 시작한 일이 현장 일이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바람부터 나가서 불러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부지런히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위기는 금세 넘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엔 배우고 적응하느라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급여를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번 큰아들이 또 휘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26살 때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나 경찰서로 잡혀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어지럽더라고요. 경찰서로 부랴부랴 향해서 보니 상대방 얼굴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먹을 썼던 거죠. 경찰서에선 합의를 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다고, 정말 구속되거나 심지어 교도소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서 저흰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합의금으로 거금을 물어주며 사정사정하고 빌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정말 저와 남편이 얼마나 아들을 혼냈는지 모릅니다. 네가 지금 이러는 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이제 26살이야. 엄마 아버지한테 너 전에 뭐라고 그랬냐? 너 사춘기 때 다신 주먹 안 쓰고 사람 안 괴롭힌다고 똑바로 산다고 했어? 안 했어? 사람답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비를 걸어도 사람을 저렇게 만들면 되겠어? 어? 너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이 될 거냐고?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저 자식으로도 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약속드릴게요. 그때 아들이 밖에서 이 난리를 피웠다니 정말 내가 아는 아들이 맞는 건지 지금 죄송하다고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저와 남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난 후에 아들은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바로 직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래도 아들이 많이 의연해지고 진중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둘째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셋째 딸은 은행에 입사를 해 다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번의 고민이 있었지만 다들 의젓하게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러다 큰아들이 32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결혼에 참 걱정이 많았어요. 좋은 사람과 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며느리가 참 착하고 좋은 아이더군요. 며느린 간호조무사였는데 마음씨가 너무 고왔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난 후로는 너무 마음에 들고 아까웠어요. 저희 건강 걱정을 해주는 것도 바로 저희 며느리였답니다. 며느린 정말 살뜰하게 저희를 챙겼습니다. 종종 집에 와서 건강도 체크를 해주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 주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에게 참 싹싹하게 잘했죠. 그렇게 첫째 아들이 32살에 결혼을 하고 둘째 딸도 셋째 딸도 연달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사위와 셋째 사위 또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둘째 사위는 직장에 다녔는데 휴가 때마다 잊지 않고 저희들을 챙겼고 셋째 사위는 같은 은행원인데 바빠도 항상 꼬박꼬박 저희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기도 했네요. 거기다가 서로서로 친하게 잘 지냈어요. 자식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자주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젠 참 걱정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가 결혼하고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특히나 며느린 명절 때마다 정말 집안의 중심이 되어줬습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며느리가 저희 애들을 다 모아서 명절 분위기를 살리곤 했습니다. 늘 화기애애한 집안 분위기 중심엔 며느리가 항상 있었어요. 아가씨, 우리 저녁 설거진 윷놀이에서 진 사람들이 하는 거 어때요? 이건 부부가 한 팀으로 하기. 어머님, 아버님은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구경만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부부가 한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다 며느리 덕이었습니다. 같이 전도 부쳐 먹고 윷놀이뿐만 아니라 노래방도 같이 가고 제사나 이런 행사들도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챙겨줬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정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많이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러다 아들이 결혼한 지 7년 정도 지났을 때 39이 되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확인을 해보니 며느리가 전화를 해온 거더라고요. 이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아가, 뭐야, 안 잤니? 왜? 무슨 일이 있어?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어머니,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린 며느리의 흐느끼는 목소리뿐이었어요.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 생글생글 밝게 웃던 며느리가 우열이라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마음이 갑자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뭐야, 너 우니? 울어? 왜? 무슨 일 있어? 왜 우는 거야? 아가, 왜 울어? 며느라, 말해봐라. 아, 대체 무슨 일인데? 어머니, 저 도저히, 저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저 남편 폭력 때문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며느리가 털어놓은 말은 정말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그 어여쁜 며느리에게 나쁜 짓을 한 거였어요. 울며 불며 하소연하는 며느리 말을 듣는 내내 전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안함, 슬픔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살았지만 저 최근 2년 동안
계속 남편한테 손찌검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버티겠어요. 거기다가 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애가 내내 불안해한대요. 같이 살면 우리 애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고, 그럼 나한테 진작 말하지. 말했으면 내가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야. 그놈은, 그놈은 어디 갔냐? 그놈은 어디 갔어? 금방도 남편이 저 손찌검하고 술 마시러 나갔어요. 아이고, 기다려봐라.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렇게 전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바로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무슨 심정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 부부의 집 앞이었죠. 그런데 집 문을 열어보고선 누군가 망치로 뒤통수를 꽉 내려친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답니다. 며느리 온몸은 멍이 들어 있었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TV도 다 깨져 널브러져 있고 각종 물건들이며 화분이 거실에 엉망진창으로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무슨 일이야?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만 또 병이 도졌구나. 또 병이 도졌어. 아이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집안을 이 꼴로 만들고 나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는 아들에게 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전화를 내내 받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집을 놔둬선 안 되겠다 싶어 깨진 화분도 치우고 유리병도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으며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다 치우고 나니 2시간 뒤에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엄마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 아까 그래서 전화한 거구나. 야, 이놈아, 네가 진짜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어디서 감히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네가 저렇게 손찌검을 해? 남의 귀한 자식을 진짜 왜 그런 거야? 아니 엄마같이 도대체 왜 그래요? 여자가 남자 말 안 들으면 좀 혼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 집 가장이고 대장인데 대장 말을 거역하면 뭐 당연히 혼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넌 진짜 사람도 아니야.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너랑 이혼한단다. 어떻게 할 거야? 너 빨리 가서 빌어. 며느라가 겨우 지금 잠들었어.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아휴, 엄마. 저러다가 또 내일 되면 괜찮아져. 맨날 와서 이혼하자고만 하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살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요.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 애 때문에라도 가정 지키려고 이혼은 절대 안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난 모르겠다. 너 만약에 너 며느리랑 이혼하면 이 엄마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 나 분명히 경고했어. 나 우리 며느리 없으면 못 산다. 절대로 너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그렇게 아들에게 통보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건지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다음 날 결국 며느린 짐을 싹 다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시골 친정으로 짐까지 모두 가지고 떠난 후 바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뒤늦게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이렇게 떠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나 보더군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돈 댁에 찾아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사돈의 집에서 나온 오물통이었습니다. 사돈께서는 아들에게 집에 있던 오물통을 그대로 부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 같아도 내 딸이 사위한테 그런 짓을 당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물통을 맞고 나서야 결국 도망치다시피 서울로 아들은 돌아왔어요.
아들은 양육권도 뺏기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회사도 그만두고 정말 폐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안쓰럽긴커녕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다 한심할 뿐이었죠. 하루는 아들이 술을 마시고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엄마, 나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어떡해, 엄마? 엄마가 며느리랑 친하잖아. 우리 아내랑 친하게 지냈잖아. 엄마가 가서 좀 빌어주면 안 될까? 싹싹 빌어주면 그래도 엄마 말이니까 듣지 않을까?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엄마가 빌어줘?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라고. 넌 아직 한참 멀었어. 네가 그래도 적어도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으면 제발 양육비라도 밀리지 말고 보내. 그리고 이렇게 술 처먹고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자다가도 힘드니까 전화하지 말어. 넌 평생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야. 뒤늦게 후회하는 아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습니다. 이혼 확정이 나고 나선 며느리도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그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는 2년 정도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냈어요. 연락이 오더라도 보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서도 사실 그때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저 언제까지 안 보실 거예요? 저 지금 제 지난 과거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몸으로 혼자 고통받고 싶어서 건설 현장에 숙식 제공하는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진짜 제가 올바른 사람 되도록 열심히 살게요. 아들은 그날의 문자 이후로 일하는 사진들을 매일매일 보내왔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 늦은 시간 퇴근하며 찍은 사진들을 매일같이 보내며 자신의 과거를 후회한다며 자책하고 반성하는 듯 보였어요. 처음엔 그런 사진을 받아보고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사진들이 쌓여가고 아들도 잘못했다고 비는 과정에서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웬수여도 끈을 놓지 못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그동안 냉정하게 굴었던 남편도 그때는 아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어쩌겠는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닌가. 저렇게 외롭게 혼자서 건설 현장 다니면서 숙소에 살고 있다는 게 좀 안쓰럽네. 이제 우리가 좀 용서를 해줍시다. 사실 그동안 남편도 아들을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하고 한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혼자서 잘못된 생각을 할까 부모로서 걱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도 보이니 전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다시 올라와 같이 살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양육비를 보내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손주도 면접 교섭권일 때 항상 만나서 놀아주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며느리도 남편은 아니지만 애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아들이 반성하고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2년 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원래는 90kg 정도 덩치가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어느새 살이 쏙 빠져서 20kg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오랜만에 밥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 상을 차려주니 제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들이 뚝뚝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이라 정말 죄송해요. 귀한 며느리도 떠나보내게 하고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젠 정말 사고 안 치고 진짜 잘 살겠습니다.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알았어? 3세 번은 없어. 알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 꼭 명심해라.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그렇게 아들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술도 안 마시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변한 아들이 45살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전 며느리와 이혼을 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일반 직장에 다닌다고 했는데 아들보다 나이가 7살이나 더 어렸어요. 예비 며느린 정말 싹싹하고 웃음도 많고 사근사근한 성격이었어요. 이혼한 전 며느리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여자복은 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저희는 아들의 재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노후를 위해서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재테크식으로 따로 마련한 아파트였거든요. 그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피땀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도배라면서 20년 넘게 열심히 모으고 저도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같이 마련을 한 상태였는데 마침 딱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그 집에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아들 내외에게 내주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엄마, 진짜죠? 우리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아파트 저희 신혼집으로 해도 돼요? 그래, 가서 열심히 살아. 정말 보기 좋다. 니들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아서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저희 진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어머님. 너무 좋아하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여러 사고를 치면서 아무래도 좋은 집을 얻긴 어려웠을 테고 어린 며느리가 집을 해오기도 힘들 테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들이 신혼집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아들은 아무래도 세입자가 오래 살던 집이라 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도배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싶다며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들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옆에 있어요? 아버지 퇴근 아직 안 하셨어요? 아, 엄마 우리 집 도배 좀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 망쳤어. 아버지 오늘 일 언제 끝난대요? 네 아버지 오늘 일 늦게 끝날 텐데 이따가 한 7시쯤 올 건데 설마 니들 아버지한테 지금 도배 맡길 생각이야?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네. 이것도 정말 기술이 있어야 되나 보네.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야, 네 아버지가 오늘 일 갔다 왔는데 오늘은 좀 힘들지. 차라리 시간 맞춰서 주말에 한번 가보라고 하마. 아들은 자신들의 신혼집 도배를 뜬금없이 도와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겉으로 보기엔 오래 힘쓰는 일도 하고 잔 근육도 좀 있다 보니 60대로 보였지만 나이는 실제 70대거든요. 체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을 끝내고 또 가서 일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건지 도와달라고 하니 제가 애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제 가구도 들어와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일 가구 놓을 건데 그러니까 좀 아버지한테 부탁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네 아버지 피곤하다니까. 이제 일 끝나서 오면 저녁이야. 그럼 언제 가서 일을 하니? 아이,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하네요. 됐어요, 그럼. 아들은 그렇게 퉁명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또 아들이 사정사정하니 집으로 오다가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한 듯 했습니다. 전 피곤할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가서 또 도배를 할 건지, 아무리 아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힘들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거기 갔다면서? 아유, 힘들어서 어째. 아유, 어쩌겠어. 둘이 예쁘게 살고 싶다는 걸. 빨리빨리 신혼집도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내일 또 가구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나 안 피곤해. 뭐 애들이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겠지 뭐. 피곤하면 좀 쉬었다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알았어, 여보. 좀 힘들면 쉬면서 하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저도 어느새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 3시 정도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비닐봉지 손에 들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식탁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소주 2병을 꺼내놓더니 저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이 여보, 뭐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피곤해서, 피곤해서 그래. 뭐 좀 안주거리 할 게 있나? 무슨 일이야? 밥도 안 먹었어? 어, 밥 안 먹었어. 뭐? 아니, 그럼 여태껏 빈속으로 일하다가 온 거야? 아니, 왜 밥을 안 먹었어? 밥을 안 줬어? 놀란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밥을 차려주고 안주거리 하라며 찌개와 반찬들을 챙겨줬습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가 딸 복은 있어도 아들 복은 없나 보네. 내가 오늘 어떤 수치를 당했는 줄 아나? 어떤 수모를 당했는 줄 아는가? 내가 정말 그냥 눈물이 다 나네. 눈물이 나. 뭐야, 당신 도대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말을 해봐, 말을. 아이,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남편은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만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선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었어요. 사건은 남편이 도배를 하러 간 신혼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정말 반갑게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작은 방 도배를 일찍 끝내고 거실 도배를 하려고 나가려는 그 사이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처음 갔을 땐 엄청 반기더라고. 며느리도 아버님 너무 고생 많으시죠 하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배고프실 텐데 식사는 하셨냐고 그렇게 묻길래 내 이따가 먹겠다고 했지. 근데 왜 밥도 안 먹었어? 애들이 밥 먹자고도 안 물어봤어? 아휴, 그냥 난 아무 말이 없길래 나중에 밥을 좀 차려주겠거니 아니면 시켜라도 주겠거니 생각했는데 나 참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내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도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뭐 밥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방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실에 도배 장비가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그 틈으로 애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마 내가 작은 방에서부터 도배를 했으니까 아직 거기 있나 보다 생각했었나 봐. 뭐? 아니,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거들기라도 할 것이지. 방에서 한 번을 안 나온 거야? 더욱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그게 끝이 아니었어. 듣다 보니까 둘이서 갑자기 밥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으러 가자면서 히닥거리는 거 아니겠어?
여보, 스테이크 썰러 갈까? 소고기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메뉴를 정하고 있더라고. 아들놈이, 그놈이 글쎄, 난 짜장면 한 그릇 그냥 시켜주면 된다면서 자기네들끼리 메뉴를 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원.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와중에 거실로 나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걸 티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린 밖으로 나가려고 옷을 주워 입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남편은 어디 가는 거냐며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오더니만 며느리가 아버님 어떻게 해요? 지금 갑자기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밥도 좀 차려드리고 옆에서 거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친정에 일이 생겨서 가야 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가버리더라고. 진짜 기가 차서 정말. 아니 그럼 뭐라고 화라도 내지 그랬어.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뒀어? 아이고 내가 안방에서 소고기니 스테이크니 하고 있는 거 다 들었다고 거짓말 치냐고 속으론 100번도 더 소리치고 싶었지. 그 말이 진짜 이까지 나올 뻔했는데 이런 말 해봤자 내 꼴이 더 우스워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세상에 그걸 그냥 놔뒀어? 이놈의 자식들이 정말 그것뿐만이 아닐세. 내가 이것만이었으면 화만 내고 왔겠지. 세상이 참 허무하고 허망하고 한숨이 나와서 화낼 생각도 못하고 올 정도였어. 사실 남편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만 밥을 먹으러 갔다 왔다는 걸 들었을 때도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본인들 집 도배를 도와주러 간 아버지한테 저럴 수 있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굶주린 배를 참아가면서 일을 마무리할 즈음 거의 2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30분 전에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하니 둘 다 아주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남편이 혼자 일하고 있는데도 술 퍼먹고 스테이크 썰고 남편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더니만 집에 와서 남편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였죠. 2시가 넘어서야 왔으면서 오자마자 하는 말이 참 일 다 했으면 이제 좀 가달랜다. 오자마자 그 소리 하는 거냐고 화내니까 지들 신혼이라고 신혼의 시아버지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겠냐고 이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 참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린 또 뭐라더라? 택시비라고 하면서 나한테 글쎄 10,000원짜리 하나 쥐어주는데 택시 타고 가랜다. 버스 안 다니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뭐? 그것들이 그렇게까지 한 거야?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날도 많았는데 아들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으니까 참 세상이 뭔가 싶더라고. 괘씸한 것들.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그랬을까 싶어서 화를 내고 10,000원 바닥에 던져버리고 와버렸어. 오늘은 한 잔 좀 해야 되겠어. 기운 없이 술을 따르며 마시던 남편을 보고서 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눈이 돌아버렸어요. 전 그때 남편이 흘린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고 분했으면 그 강인하고 착한 남편이 술도 잘 못하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셨을까 싶어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 원래도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정신 차렸을 아들을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해줬건만 돌아오는 건 정말 배신뿐이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술에 취해 뻗어서 잔 것 같았어요. 전 어른이 무섭다는 걸, 부모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대로 뛰쳐나가 따져 화내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 전 아들 며느리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 신혼 선물로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지금 너희 아버지가 도배 뒷정리를 다 못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버지랑 해서 뒷정리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 백화점 가서 선물 하나씩 사고 와라.
금액은 니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알았지? 먼저 카드로 긁고 나한테 청구해라. 네, 정말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엄마, 정말요? 아, 난 또 엄마랑 아버지가 나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해주는구나 했더니만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알았어요. 안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저 진짜 그냥 사고 싶은 거 살게요. 그래, 니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와라. 도배한 거 네 아버지랑 엄마가 마무리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렴.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룰루랄라 신나서 백화점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뒤로한 채 전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백화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나 구두랑 양복 샀어. 고마워. 잘 쓸게. 한 150 정도 나왔는데. 근데 돈은 언제 줄 거야? 어머님, 저 이거 싸게 잘 골랐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골랐는데 저 이 가방 매면서 어머니만 생각하고 맬게요. 감사해요. 신나서 얘기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신혼 선물이라고 해도 500만 원짜리 가방이랑 150만 원짜리를 카드로 긁을 생각을 하는지 능력이라도 있는 것들이라면 제가 이해라도 했겠죠. 그렇지만 능력도 없는 것들이 부모 돈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막 사는 걸 보니까 정말 개념 자체가 없는 것들이더군요. 참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것들이 미쳤나? 그걸 믿었냐? 믿었어? 니네 거 샀으면 니네 돈으로 써라. 그리고 신혼집도 내가 생각 바꿨다. 니넨 이 집 받을 자격도 없어.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다른 집 알아봐. 알았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신혼집을 안 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감히 네 아버지를 건드려? 어? 네가 내 남편을 건드려? 네 시애비를 건드려?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니들 알아서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그 집 어차피 내 집이니까 니들한테 준다는 거 취소다. 취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이거 샀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 뭐 얼마 안 해. 이까짓 거 하나 샀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두 사람의 말을 그대로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다급하게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엄마,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꿔놨어? 왜? 지금 문이 안 열려. 그리고 우리 집 왜 죄다 밖에 꺼내놓은 거야? 어? 엄마가 그런 거야? 그래 이거사. 정신 나간 거. 내가 너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다. 어?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넌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이렇게나 안 한다. 나 이제부터 너 내 아들로 생각 안 할 거야. 너랑 평생 연 끊을 거니까 앞으로 볼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왜 그래? 이유는 알아야지. 대체 왜 그러냐고. 왜? 네가 사람이라면 네 잘못을 알아야지. 하루 왼종일 일하던 네 아버지. 니네 집 도배하러 가서 새벽까지 일했어. 그런데 뭐? 밥은 못 챙겨줄 망정 밖에서 술이나 퍼마셔? 사람이라면 그 늦게까지 일한 아버지 안쓰러워서 자고 가라고 하겠어. 아니면 밥이라도 챙기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난 신혼이라서 그런 거잖아. 신혼? 신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신혼이 애틋하면 니들 둘이서 알아서 살아. 부모 은혜도 모르고 사는 애는 앞으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란다. 짐승도 이렇게 나네. 넌 삼진아웃이야. 이제 끝이라고. 전 그렇게 아들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린 집까지 찾아와서 애원하고 빌고 빌었지만 전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는 그냥 신혼기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 네가 제정신을 차릴 리가 없지. 사람 안 변한다는 거 다 맞는 말이야. 네가 변할 리가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 그것뿐이야. 변하지 않은 너 받아준 거.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말거라. 큰아들 없는 셈 칠 테니까.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철없이 그렇게 행동한 거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님? 이제부터 난 네 어머님 아니다. 너도 내 며느리 아니고 절대 니들 볼 생각 안 할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문 앞에서 빌고 또 비는 두 사람을 남편은 거뜬하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20년 넘게 도배를 했던 남편의 힘을 두 사람이 버틸 재간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저희 가족에서 내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들과 며느리인 방 2칸짜리 집을 월세로 얻어서 나갔어요. 그 후로 아들은 술만 마시면 저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저 때문에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내쫓을 수 있냐면서 평생 안 볼 테니 찾지도 말라고 하며 온갖 욕을 다 하고 보내놓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욕이라니.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조차도 싸그리 사라지더라고요. 알아서 아들 며느리 둘이서 잘 살겠거니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사치도 심하고 되게 자기 주장도 강하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버는 돈은 한정적인데 며느리가 쓰는 돈은 그 이상이다 보니 계속 그걸 메꾸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아들은 카드값을 못 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고 며느리도 더 이상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 경제적인 이유로 아들한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은 월급도 차압당하고 그러니 결국 직장에서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예전에 했었던 현장직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뒤늦게 후회하는 아들이 전화가 오기도 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여자한테 눈이 멀었었나 봐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나이가 50대가 되니 이런 여자 놓칠까 봐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저 이런 여잔 줄 알았으면 소개도 안 받았고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난 몇 번이나 너에게 기회를 줬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널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저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하고 제가 술 취해서 욕한 문자 보낸 걸 보고 다음날 엄청 후회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울며 불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희 사이는 너무 멀리 가버린 후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여자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그 돈을 갚으려고 하면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도와줄 명분도 없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젠 아무리 애원하고 반성한다고 해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엔 저희도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착한 둘째, 셋째 딸 사위들이 있어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어요. 둘째, 셋째 딸들과 사위들이 자주 찾아와 저희를 즐겁게 해주곤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편이 일을 많이 줄여서 둘이서 오붓하게 국내 여행 가는 걸 즐겨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다음 주엔 어딜 갈까 얘기하는 낙으로 살고 있어요. 여보, 저번에 우리 경주 여행 다녀왔잖아. 근데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순천도 좋다고 하더라고. 이번엔 우리 순천만으로 갈까? 그때 둘째 내랑 셋째 내랑 같이 갈까? 안 그래도 같이 여행 가자고 연락 왔더라고. 좋지. 당신이랑 나랑 통했네 그래. 요즘은 다시 신혼대로 돌아간 것 같아.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지낸 것도 참 오랜만이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당신 오래오래 건강해야 돼.
그래야 우리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지. 저흰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이제 곧 은퇴를 해서 마지막 황혼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요. 천륜을 끊어버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줘도 다시 되돌아온다는 건 변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죠.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서로 더 잘 알고 있기에 더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날이 참 쌀쌀해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난방을 많이 하다 보니 실내도 건조하고 목도 많이 건조해지기 쉽더라고요. 이럴 때 목 감기가 잘 걸리는데 항상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 건강을 챙겨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